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을 대비해 나가셔야 하죠. 오늘은 그런 보험들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설계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나오는 방송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총 두 분의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조승우 전문가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승우 전문가입니다. 보험이 모험이 되지 않도록 좋은 정보, 여러분들이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항상 보험이 꽃보다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향기로운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이 꽃보다 아름다운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전문가님들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우리 조승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암보험을 골라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프니까 서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제 최근에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암 진단, 안타깝게도 암 진단을 받으시면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최신식 의료기술이 이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치료비는 물론 이렇게 숙박비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이런 교통비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 부담을 뭐로 덜어드려야 될까요? 바로 보험으로나마 좀 암 환우분들이 좀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오늘 암보험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잘 알려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린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암에 걸리면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최근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산정특례 제도라고 해서 많이 저변화가 돼서 우리가 이런 중증 질환의 진단을 받으면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직도 비용 부담은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 부분은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비를 충당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비급여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럼 대표적인 예가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최근에 암의 진단을 받으신 제 시청자님들도 계신데 그 시청자님도 이 방사선 치료 비용이 회당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큰 문제는 치료뿐만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중단, 그리고 이런 가정에도 이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소득의 중단과 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치료비를 또 충당할 수 있는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암의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비가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 나가게 되는 것도 너무나 아찔한데 거기에 소득 단절까지 생긴다라고 하니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서 제가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득 단절보다 더 좀 치료가 받았을 때 굉장히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치료 방식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머리도 빠지고요. 뭐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네. 치료법이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네. 근데 그런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워만 있어도 바로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를 받을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야 당연히 누워만 있어도 치료가 되는 치료법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암 환자라면 첫 번째 질문을 선택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 질문만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 치료가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딱 치료 완치를 후유증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 최근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중입자 치료라고 합니다. 네. 중입자 치료요. 굉장히 생소한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좀 완치가 되신 분들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암 환자분 중에 60대셨는데요. 전립선 암의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중에 이 중입자 치료를 하셨습니다. 중입자 치료 12회 치료 만에 암 완치 판정을 받으신 사례인데요. 우선 이 가장 보통의 이런 암 치료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유병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12회면요. 굉장히 빠른 기간에 이것도 완치까지 판정을 받으신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 중입자 치료가 비용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비용적인 게 회당 치료 비용이 4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2018년 중앙일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은 많이 발생이 되지만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병이에요. 말씀드리면 전립선암은 90%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초기 폐암의 경우는 90%, 그리고 우리가 주로 진단받으시는 육종암 같은 경우에 60에서 90%까지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이 있습니다. 췌장암의 경우는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셨을 때도 50%의 완치율을 보이고 치료가 되는 가능한 질병인 상태에서도 60%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중입자 치료가 모든 고형암, 혈액암은 치료가 안 됩니다. 네. 모든 고형암에 해당이 돼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지만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 따라서 적용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싶지만 할 수도 없다라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400만 원을 개인의 부담으로 치료비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시면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입자 치료라는 치료 방법, 완치율이 굉장히 높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입자 치료는요, 탄소 입자를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두세 배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매우 짧고요. 그리고 환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도 없고요. 그리고 누워만 있어도 내가 일정 치료 회차가 거치면 좀 완치율이 높은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항암 방사선 이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에서의 보장 특약이 있는지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는 특약인데요.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는 실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가입된 보험 금액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암 방사선 치료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치료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면역 항암제의 경우는요, 평균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양성자 방사선이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이 부분도 평균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중입자 방사선 치료 비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그래도 평균적인 치료비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내가 3천만 원의 가입 금액으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의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보험이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비용이 어떻게 가입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이런 신식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항암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 준비할 때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최신식 의료기술도 발달을 하고 과거에는 암보험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의 90%가 이런 최신식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1회의 진단금만 받는 보험 말고요. 최근에는 이런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그리고 최근엔 또 통원 치료도 많이들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원 치료가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 필요한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비를 좀 위주로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좀 구성을 한다 했을 때 진단비는 얼마 정도로 구성을 해야 할까요? 네,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간암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6,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도 6,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폐암 같은 경우가 4,600만 원.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1위 암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의 경우는 1,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그리고 산정특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여 부분에만 그리고 실손 부분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다 충당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중단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단금으로 이제 과거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단금으로 준비를 하실 때 저희 전문가들은 연봉의 2배 정도의 진단금을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단비는 연봉의 2배 정도로 준비를 하셔라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암의 종류도 다 다르고요. 또 남녀가 다르게 좀 준비해야 하는 암, 대비해야 하는 종류도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보험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 암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메모를 하시거나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암보험이 다 똑같은 보장 범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보장 범위를 꼭 체크를 하셔라. 우리가 암보험 증권을 보시면요.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그리고 소외감, 그리고 고해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세요. 그럼 내가 일반암 진단금으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셨을 땐 내가 모든 보험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 범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특정 회사는 유사암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 보장 금액을 진단금으로 드리는 이런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 유사암의 대표적인 부분이 전립선암, 방광암, 그리고 대장 전망 내암이 이 유사암에 속하고요. 때로는 이런 갑상선암의 경우도 유사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암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 암들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보장 범위를 체크는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앞서 치료비가 간암 그리고 폐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췌장암이 많이 발생이 됐죠. 이런 부분들을 고해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암. 이 고해감도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 아니면 10대 고해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3대 고해감은 뼈암, 뇌암, 혈액암이 해당이 되고요. 5대 고해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고해감 같은 경우는 간암, 담낭암, 그리고 기관지암, 폐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10대 고해감 치료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을 드시는 게 유리하시겠어요? 10대 고해감으로 드시는 게 유리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10대 고해감이 더욱더 유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암 진단비 치료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보장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원 치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암에 진단받으시고 입원 치료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의 자료를 보면요. 평균 입원 일수가 췌장암의 경우만 제외를 하고 12일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속 이런 상급종합병원에 올라오셔서 숙박과 교통비를 지출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통원 치료의 경우는 그래도 긴 시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통원 치료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유리하신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통원 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준비하자 해주셨는데 그럼 통원 치료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암통원 특약이라는 보험 내에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원 1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비용을 우리가 진단금으로 통원 치료비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접 치료로만 이제 대신해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통원 치료 시에 많은 비용 부분들을 이런 통원 치료비로 보험으로 진단금을 통해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특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특약까지도 여러분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좀 암이 걱정이 되어서 추가로 암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바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보장을 과거에는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요, 그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면책 기간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을 가입을 한 이후에 90일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면책이라고 하고요. 감액 기간은 뭐 1년 이내에는 내가 가입한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다. 남은 50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이런 식, 50%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는 걸 감액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좋은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바로 보장을 못 받으니까 좀 망설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네. 바로 보장될 수 있는 암보험이 오. 이제 이렇게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셨을 때 바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상관없이 바로 보장받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암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1회한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보완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꾸 과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만큼 암보험도 이런 의료기술 발달과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보험사도 많은 보험 상품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1회안은 한 번만 지급받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암을 치료를 빨리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진단을 또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전이가 되시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암보험은 최초 1회암보다는 회당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이런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 돼서 계속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 회당 받으실 수 있는 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진단을 또 전이가 아닌 새롭게 또 진단을 받았을 때도 2개, 3개의 보험을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까지도 선택이 가능하신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전문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암이 다시 발병한다, 즉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재발과 전이의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암은요, 이렇게 전이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암에 진단받으시고 이렇게 전이될 확률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1회 안에 진단금만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이 됐을 때에도 내가 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이런 전이율도 연령에도 또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진다면 최근에는 20, 30대의 암 진단 발병률도
계속 높아질 뿐더러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의 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문가님의 이야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첫 번째로 최신식 의료기술에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뭐 중입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보험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된 보험이 내가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진단을 받았을 때도 다 보장이 되는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인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문가님의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보장 범위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명심하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용 한번 정리하는 화면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보험은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우리 명동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는 또 왜 이 주제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자, 그 찬바람이 싸늘하게 네. 두보를 스치면 뭐가 생각나시죠? 겨울이요? 호빵이 생각나죠. 네. 근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수록 이 혈관이 굉장히 수축이 돼요. 그래서 혈관 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날이 좀 추워지시면은 호빵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내가 잘 준비가 돼 있나, 이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호빵이 아니라 보험에 혈관질환, 대해 네, 생각해보자라는 그렇죠.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좀 저희가 많이 고려해봐야 할까요? 자, 일단 이 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하시면은 얘기를 드리면 아직까지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방금 전에 했었던 암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도가 많았었던 보험이고, 그리고 또 그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네. 보험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이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 혈관 질환 보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혈관 질환은 우리가 만성 질환이랑 굉장히 연계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혈압, 당뇨, 이런 이제 질환들에 굉장히 이제 좀 그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뭐 통계 자료로 보면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남자분들은 3명 중 1분이 고혈압 환자 판단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4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뭐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연배가 좀 많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만 이렇게 좀 관리하시고 뭐 투약하시고 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요즘에 지금 통계치 자료가 30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을 다니다 봐도 젊은 분들이 벌써 혈압약 드시고 당뇨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모든 만성 질환이 다 혈관 질환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고혈압하면 좀 연령대가 높으신 그렇죠. 분들만 생각해야 하는 병이 아닐까 싶었는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연령대와 상관없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고려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오는 또 다른 무서운 점이 바로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네, 어떤 질병들이 좀 있을까요? 자, 이 고혈압은 뭐 발병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가족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식습관 아니면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발병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합병증입니다. 네. 예, 합병증이 어떤 걸로 올 수 있냐면, 만약에 심혈관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심근경색증에 대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요. 질환이 만약에 뇌혈관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상실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부전이라든가 이런 그 질환으로 발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혈관 질환자 그 수가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 검진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뭐 대개는 이제 직장에서 아니면은 뭐 개인이 따로 하시는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건강 검진을 많이 받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강검진 때 만약에 내가 혈압이 좀 높은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나도 모르게 혈압약 네. 처방을 처방을 해주시죠. 해줘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고혈압 환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된 식습관이나 아니면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 저변화된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혈관 질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뇌나 심장 쪽 질환까지 이야기해 그렇죠. 주셨고요. 거기에다가 당뇨병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당뇨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네. 주실래요? 이 당뇨병도 굉장히 그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눈 쪽에 합병증이 오면은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심장이나 뭐 그 뇌혈관 쪽에 오시면은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족부나 굉장히 유명하죠. 예,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족부 쪽이나 이런 걸로 오면은 이거를 절단을 또 해야 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는 말 그대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이렇게 물엿처럼 끈적끈적해지면서 이 혈행이 원활해지지 않는 그 질환의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혈관 안에 혈액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뇌나 심장 쪽에 혈관 질환에 지대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지절단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혈관 질환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험 구성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이들 가지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이 뇌혈관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뇌혈관 질환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건 크게 세 가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 뭐 진단비, 수술비 특약이 있을 수 있고요.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렇게 보험사에서 나눠놓고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뇌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걸 나눠 놓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각각의 나눠 놓은 보장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뭐 진단비, 뭐 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뇌혈관이 출혈이 일어나야지만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해서 우리 그 흔히 어른들 얘기하시는 중풍이라든가 뇌경색증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뇌혈관 질환, 뭐 진단비, 수술비 특약이 밑에 있는 뇌출혈과 뇌졸중 이거를 전부 다 포함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혈관 질환이라는 건 바로 출혈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혈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점점 막힌다거나, 아니면 혈관 한쪽이 얇아지면서 거기가 부푼다거나, 아니면 뭐 뇌꽈리라고 해서 뇌혈관이 이렇게 좀 처지는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은 후에 출혈로 가기 때문에 전조 증상까지 전부 다 보장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사실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경색증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출혈일 때만 보장이 돼서 너는 보장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좀 대비를 하시려면은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뇌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좀 네.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세요. 자, 심장 질환을 얘기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신 특약이 아마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랑 그다음에 급성심경색 진단비 뭐 수술비 특약들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특약들은 혈관만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오, 네, 네네. 그래서 심장 전체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급성심경색증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심근경색증이 일어났을 때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위중한 질병이에요. 대개 심근경색증이 급성으로 오면은 후송 중에 60% 정도 사망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 뭐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협심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혈관 질환 중에 대표 질환이 협심증이거든요. 그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넓은 보험이 허혈성 심장질환 뭐 진단비 수술비 특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심혈관 쪽에 보장을 좀 보장 범위 넓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 이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이 되는 특약인 걸까요? 그렇죠. 이제 심혈관이었을 때. 어.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심장 질환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심혈관과 심장 관련된 질환이 협심증을 제외하고 부정맥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부정맥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빈맥, 세맥, 그러니까 그 혈액 그 박동수가 문제가 있는 어떠한 그 진단명이 뭐 빈맥이랑 세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부전이란 또 질환이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특약은 말 그대로 심혈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려면은 심장 전체를 보장을 해주는 뭐 심장질환 특약을 준비를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네.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이 부정맥과 심부전 이러한 병도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증상인가요? 우리가 이제 심장 질환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이 약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혈관 질환이 아니라 심장 질환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 발병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심장 전체를 보장을 내가 준비를 하고 보험을 통해서 어떠한 보장을 받으시려면은 심혈관을 포함하는 심장 전체를 보장해주는 심장질환 특약을 준비를 하셔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전체를 보장하는 특약도 필요하다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런 보험은 또 어떤 걸로 우리가 채워봐야 할까요?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앞서도 암보험 때 얘기했지만은 이 중대질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치료비 마련이 목적이었어요. 예,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치료비를 뭔가 보장을 해주는 어떠한 보험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치료비 목적이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나라에서 급여 부분은 대부분 이제 공단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치료비가 비급여 치료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목적을 두기보다는 내가 중대질환을 혈관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사실 아픈데 막 나가서 이 일을 하고 하면은 얼마나 또 더 마음이 안 힘들죠. 좋겠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경제 활동을 못 하거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은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이제 중대질환 진단을 받으시면은 네. 진단금 받으면은 제일 먼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뭐 하나요? 제일 먼저 이제 예전에는 뭐 치료하는데 맛있는 걸 이렇게 막 먹나요? 쓰시는데 요즘에는
대출금을 갚는데 가장 아. 먼저 쓰시고요. 두 번째는 차를 바꾸시는데 또 많이들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치료비가 목적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어떠한 내 그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실 때도 당연히 처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건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하실 것을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까지 함께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렇게 찬바람이 싸늘하게 부는 이런 이제 날이 추워지는 시점에는 혈관 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암보험만큼 혈관 질환도 중요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또 준비하실 때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빈틈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혈관 질환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은 것들로 준비를 해보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주제까지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치아보험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치아보험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져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치아보험에 관련된 사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좋은 사례였으면은 제가 이렇게 그 좋은 마음에 기쁜 네. 마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 민원 사례예요. 그래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실제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높아진 관심도와 가입률만큼 이런 민원 사례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치아보험에 대한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고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때 좀 제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민원 사례를 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떤 민원 사례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A씨는 썩은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발치를 한 뒤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치아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청구를 했겠죠. 그래서 보철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는데 네. 근데 거절을 당해요. 오,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들어봤더니 약관상엔 치과 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연구치를 발치를 한 뒤에 그다음에 보철 치료를 받아야지만 보험금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A 씨가 속상했었던 거는 네. 사실 그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본인은 듣지 못했고 그냥 최초에 준비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안내를 받아서 본인은 청구를 했는데 네. 그 지급받지 못해서 굉장히 좀 난감했다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결국엔 제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본인이 발치를 했다는 게 좀 잘못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치아보험뿐만 아니라 어떠한 건강보험이든 보험을 보상을 해주고 하는
기준은 의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지만 진단금도 나오는 거고요. 의사가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해야지만 또 수술비 보험도 나오는 겁니다. 치아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인이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다고 해서 본인이 발치하고 난 이후에 가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러면 약관상에 이제 그 부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빌미로 보험금 청구를 못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본인이 하지 마시고 의사의 발치 치료와 그다음에 진단을 받아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의 차이를 또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궁금했던 그죠.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입 제한서나 처음에 가입할 때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청구를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철 치료는 내 치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치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네네. 제가 좀 헷갈렸네요. 보철 치료. 네, 보철 치료는 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치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경우엔 문제가 있는 치아를 발치한 이후에 그렇죠.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틀니도 내 치아를 다 제거한 이후에 틀니를 이제 그 착용을 하는데 장착을 하는데 그렇게 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치료들을 통합적으로 보철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존 치료는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보존 치료는 내 치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치료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크라운도 내 치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씌우죠. 예. 네. 그런 뭐 크라운 치료라든가 아니면 브릿지라고 해서 발치를 한 군데를 하고 양쪽을 지지대 삼아가지고 연결을 하는 이런 이제 브릿지 치료 아니면 충치 치료. 이런 것들이 보존 치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철 치료와 보존 치료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 치아가 있을 때는 보존 치료, 내 치아를 네. 제거한 후에 받는 치료는 보철 치료라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 씨의 사례를 우리가 좀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 A 씨는 어쨌든 임플란트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임플란트라는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됐다라고 바라본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치료 명확하게 약관에 의거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장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발치 개수도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브릿지 치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양쪽에 지지하는 치료까지 있으니까 그 네. 치아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뭐 전부 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발치된 것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치료를 하더라도 뭐 치아 개수가 4개라고 해서 내가 4개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발치를 2개를 하고 양쪽에 지지대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발치된 영구치 개수 2개만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네. 지금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너무나 헷갈렸을 것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치아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네. 치아보험을 좀 제대로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치아보험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치아 보험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보험은 앞으로 사실 일어날 어떠한 질병과 그리고 혹시라도 다칠지 모르는 상해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치아 보험은 좀 다른 개념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내 신체 중에 사실 자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부위가 치아밖에 없거든요. 뭐 사실 내 몸속에 어떠한 장기에 암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치아는 우리가 하루에 3번 양치질 하시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바로바로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미리 좀 준비하신다기보다는 네. 내 치아 상태를 보고 내가 최대한 그 빠른 시일 안에 어떠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그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치아보험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죠, 되는 게 네.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때
이때 가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치료를 앞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느냐, 이거는 이제 보험료 내는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거를 준비를 이렇게 하시더라도 주의하셔야 될 게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 내가 앞으로 치료를 받을 시점을 치료 계획을 잘 준비를 하셔야. 대개 치아보험은 이제 면책 기간이 보철 치료 같은 경우는 1년,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이런 면책 기간이 있고, 그렇죠. 또 감액 기간 같은 경우 보철 치료는 2년, 뭐 보존 치료는 1년, 이런 이제 감액 면책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언제쯤 치료를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계획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까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으신 이후에 네.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보장을 받으셔야 문제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 안 하시고 무턱대고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 감액 기간 면책 기간 때문에 또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면책 기간, 감액 기간을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네. 궁금증입니다. 앞서서 우리 조승우 전문가님이 암보험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치아보험은 이런 건 없을까요? 사실 이 보험도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해요. 네. 그래서 암보험에 이제 분명히 그런 좋은 보험들이 나왔잖아요. 치아보험에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시자마자 당장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치아보험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다만 그러면 네.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나쁜 점도 단점도 있겠죠. 있겠죠. 예.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사실 그 비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바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보험료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까지 잘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무턱대고 가입을 했다가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오래 생길 수도 내셔야 있겠죠. 되니까, 그죠? 네. 네. 그렇다면 아마 저처럼 좀 미리 가입을 했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네네네. 같아요. 만약에 치아보험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이 점을 꼭 체크해보자 하는 점 한 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자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입 시기를 제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유념해 두셔야 될 거는, 그래서 앞으로 내 치아 상태를 보시고 치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계획을 잡으셔야, 그래야 감액 기간, 면책 기간에 안 걸리게끔 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치료 일정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신 이후에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치료를 언제쯤 받을 그렇죠. 것인지,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좀 치료받기 어려운 중대한 일정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서 가입 기간을 잘 설정하시는 것이 치아보험을 똑똑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치료 일정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감액 기간, 면책 기간, 내가 준비하려는 상품에 감액 기간, 면책 기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철 치료와 보존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해서 내가 하는 치료가 어떤 치료여서 얼마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민원 사례가 없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치아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은 조승우, 명동일 전문가님과 함께 총 3가지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암보험, 혈관질환보험, 그리고 치아보험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설계 원픽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